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편에 이어서 밀가루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볼 건데요. 우선 원재료인 밀에 대해 얘기를 좀 하면서 이게 어떻게 여러가지 밀가루로 나뉘는지, 각각 용도별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수확 전의 밀 이삭입니다. 여기서 껍질을 벗겨내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 밀알은 쌀에서 현미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로 만든 가루의 특징도 현미하고 백미의 관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밀의 단면도를 준비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랑 다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쉽게 표현해봤어요. 이제 가장 바깥쪽부터 밀기울, 속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배유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건 싹이 발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 저장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배유 한 귀퉁이에 씨눈이 붙어있어요. 먼저 밀기울은요, 우리한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성분으로 익숙한 식이섬유들과 껍질 안에 있는 밀의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배유는 83% 정도의 전분과 15%의 단백질, 그리고 2%가량의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밀가루를 만들 때는 이 배유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씨눈인데요. 여기에는 몸에 좋다고 하는 각종 지질류, 식물 스테롤류,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밀을 가루로 만들 때 어떤 부위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밀가루의 분류 기준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제 밀알 전체를 다 사용한 것이 전립분에 해당하고요. 거기서 씨눈이 빠진 것이 통밀분, 그리고 배유만을 사용해 만든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얀 밀가루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전립분은 현미처럼 흰 밀가루에 비해서 섬유질과 각종 무기질 같은 것들이 많아서 영양적으로 훨씬 밸런스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섬유질과 각종 지질들이 양질의 글루텐을 형성하는 걸 방해해서 폭신하고 볼륨감 좋은 빵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쿠키나 케이크에서는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 되려 좋을 수는 있지만 껍질 부분이 포함되면서 만들어지는 깔끔하지 못하고 거친 식감이 생각보다 큰 선호도 차이를 가져옵니다. 또한 씨눈에 포함된 많은 지방질 성분이 밀가루의 유통기한을 크게 단축시키기도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이런 보관 방법은 밀가루에 썩 좋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가루예요. 하지만 확실히 그냥 흰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건강에 훨씬 좋고 회분과 다양한 무기질 성분이 많아서 센스있게 적절히 다른 가루와 섞어 사용하면 일반적인 빵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깊은 풍미를 가진 빵을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밀가루는 여기서 씨눈만 제거한 것인데요. 덕분에 유통기한이 일반적인 밀가루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서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통밀가루를 고를 때 빵을 만들기 위해 쓸 거라면 고르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조사에서는 통밀가루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밀기울과 배유의 바깥 부분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씨눈을 제외한 전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배유의 바깥 부분은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이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을 사용한 통밀가루로는 빵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빵을 만들 거라면 배유 전부를 사용한 통밀가루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우리 밀 같은 경우는 판매자분들이 대부분 용도별로 나눠주셔서 쉽게 고를 수가 있는데요. 마트 같은 곳에서 구매할 때 용도가 써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회분의 양이 0.7 이상이고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면 빵을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통밀가루 같은 경우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보면 대부분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잘 써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귀찮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만한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밀가루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밀가루 중에는 씨눈까지 포함된 전립분인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통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제조사에서 다 뭉뚱그려 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하네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라던가 서늘한 곳에 밀봉해서 보관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흰 밀가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흰 밀가루는 배유만 사용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운데 부분, 중심부에서 약 55%까지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배유의 가운데를 사용할수록 빵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유는 부위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밀가루를 제대로 응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 볼게요. 먼저 겉껍질의 바로 아래층에 있는 배유를 호분층이라고 하는데요. 배유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중심부에는 없는 다양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별 단백질의 함량도 배유 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은 글루텐을 형성하지 못하고 단단한 조직 때문에 가루로 만들었을 때 중심부에 비해 거친 입자를 갖게 되고 색은 회색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중심부의 배유는 바깥쪽에 비해 부드러운 조직을 가지고 있고 가장 순수하게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고 바깥에서 가운데로 올수록 글루텐 형성이 가능한 단백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조직 덕분에 더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있고 뽀얀 흰색을 띠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뒤에서 다룰 밀가루의 다른 내용들과 합쳐서 좀 더 밀가루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너무 지루한 느낌이라서 여기서 짧게 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밀가루의 제조 방식에 따른 차이와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분류 기준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